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가격 할인 방식인데요. 이 가격 할인 방식은 좀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이게 어떤 할인 방식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요 현금 할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갖다 주면 할인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기한일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가격 할인은 현금 갖다 주면 싸게 주죠. 두 번째는요, 수량 많이 사면 싸게 주네요. 그래서 현금 할인이 있고요, 수량 할인이 있어요. 자, 현금 할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숫지는 의미가 없어요. 밑에 위에 있는 거는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3% 깎아주겠다. 얘는요, 어떤 기준일로부터, 그걸 기산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현금 가져오면, 이건 뭐냐면 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가져오면 3% 깎아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 그러는데, 요 어드밴스라는 의미가 뭐냐? 계약일이 만약에 4월 20일이었어요. 20일. 그죠? 근데 이 4월 20일이 계약일이면 사실은 이 계약일이 뭐가 돼요? 기산일이 되는데, 요거를 4월 25일로 미뤄줬어요. 4월 25일로 이렇게 미뤄줬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이렇게. 그럼 원래 기산일이 이거였는데요. 새로운 기산일이 생겼죠?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그래서 언제예요? 5월. 그죠? 5월 5일까지 현금 가져오면 몇 퍼센트 깎아준다고요? 3% 깎아준대요. 3%. 이 말이에요. 아셨죠? 뭐예요? 원래 기산일을 미뤄줬어요. 그죠? 미뤄줬어요. 늦춰줬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방 같은 거 계약할 때 20일 날 계약했어. 근데 내 월급이 25일이야. 사장님, 다음 달 내가 5월 20일 날 월세 내야 되는데 나 월급일이 25일이에요. 5일만 좀 뒤로 미뤄주세요. 그래서 5월 25일 월급날 월세 드릴 수 있게.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 그렇게 하고 미뤄주잖아요. 원래 계약일이 기산일인데 새로운 기산일로부터 한 달 이후에 월세 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은 기산일을 미뤄주는 거예요. 며칠. 그것도 혜택이죠. 그리고 이날이 아니고 4월 20일이 아니고 이날부터 며칠? 10일. 그죠? 10일. 이날부터 10일까지 현금 가져오면 3% 깎아줘요. 자, 그 다음에 특별기간 현금 할인 방식은 여기 엑스트라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죠? 이건 뭐냐면 계약일이 4월 20일이에요. 똑같이 갑시다. 4월 21일인데 4월 10일이니까 며칠까지예요? 4월 30일까지. 그죠? 4월 30일까지 현금 가져오면 몇 퍼센트 깎아준대요? 똑같이 3% 깎아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이게 반응이 없어. 이 물건 사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연장해 준 거예요. 며칠을? 30일을 더 연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총 며칠이에요? 총 40일간. 그죠? 이 할인 기간이요, 40일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3/10-30, 10-50, 10-40, 10-10 해서 할인 기간이 가장 긴 게 어떤 거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때는 뭐예요? 밑에 분모어 있는 거 2개 숫자 더해서 가장 큰 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구매 당 월락이 있습니다. 구매 당 월락, 이거는 내가 아까 4월 20일 날 계약을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4월 20일, 10일까지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달, 그죠? 2월이니까 언제예요? 그죠? 5월이죠? 5월 1일부터 해서 10일 이내에. 근데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10일이니까 5월
10일까지죠? 5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현금 가져오면 몇 퍼센트 깎아준대요? 10% 깎아준대. 이 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한, 구매한 그 달은 구매 떨어뜨린 거예요. 그죠? 없고 다음 달, 그죠? 2월 1일부터 그렇지. end of month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수치일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요, ROG라는 말이 있어요. Receive of good. 그죠? Receive of good. 그래서 이 good 그러면 좋은 뭐 그러지만 영어로다가 이렇게 해서 복수가 되면 뭐가 돼요? 물건이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 받은 날부터. 근데 우리 책에 보면요. 송장 하수일로부터 우리 무역 업무에서는요. 이 송장 받은 날이 물건 받은 날이에요. 배 퉁퉁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사람하고 합의를 해서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는 경우에 이제 신용장을 발급받아서 그쪽에 은행에 보내주고 그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물건을 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 실고 나서 그 송장을 그 신용장 준 은행에다 줘요. 그럼 그 은행에서 내가 거래 신용장 발행한 우리 한국은행으로 보내줘요. 그럼 한국은행에서 그래요. 야, 송장 왔어. 물건 왔어. 물건 실었어. 돈 가져와. 물건 찾아가. 그래요. 그때 그걸 우리는 송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건 받은 날 또는 송장 하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무역업법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수치일 기준 현금 할인 방식.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식. 우리 현금 할인 방식의 마지막이죠. 이게 보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은행이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 뭐 3/10 뭐 만약에 뭐 50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총 며칠이에요? 60일간이죠? 60일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산 사람이다 그러면은 가능한 이쯤에 현금 가져오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이쯤에. 근데 물건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요. 얘를 여기로다가 갖고 오고 싶겠죠? 그래서 네가 빨리 가져오면 빨리 가져온 만큼 이 기간에 해당되는 은행이자까지도 추가해서 할인해 줄게. 그죠? 만약에 은행이자를 갖고 오겠습니까?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줄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어때요? 첫날에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 이자까지도 3%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은행이자까지도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 금액이 커지겠죠. 그죠? 은행이자까지도 추가해서. 그죠? 플러스해서. 이걸 우리는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식이다. 자, 우리 현금 할인 방식 5가지. 그죠?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식 은행이자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 뒤에 붙는 영어 단어들을 잘 기억해 주셔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잘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량 할인이 있는데요. 이 수량 할인은 비누적이냐, 누적이냐, 품목이냐, 총합이냐, 판매 금액이냐, 판매 수량 할인.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비누적, 누적은요. 비누적이나 누적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게 일회 기준이냐, 일정 기간 동안이냐, 이 차이예요. 한 번에 살 때 2개 사느냐, 10개 사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 할인율이 달라지겠죠. 하나 살 때부터 2개 살 때 싸게 주겠죠. 10개 사면 더 싸게 주고. 누적 수량은요, 한 달 동안 몇 개 이상 사면 이런 거예요. 한 달 동안 몇 개 이상 사면 얼마 할인해 줄게. 이게 누적 수량 할인이에요. 그래서 비누적은 1회 기준이고요. 누적 수량은 일정 기간 동안의 총 구매량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품목별 할인, 총합적 할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품목별 할인 보세요. 공작기계 같은 것들은 수억씩 해요. 비싼 거는 몇십억 할 거고요. 이거 사는데 너 이거 두 개 사면 내가 몇 퍼센트 깎아줄게. 이런 말 했다가는 아마 엄청 혼날 거예요. 그죠? 2개 살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은 품목별로 할인해 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총합적 할인은 내가 과자류를 납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과자류를 또는 빵류를 음료를 한 달에 총 얼마치 이상 사면은 몇 퍼센트 깎아줄게. 이거는 얘기가 되겠죠. 1,000원짜리 빵 하나 사는데 몇 퍼센트 깎아줄게. 이러면 이러지 않잖아요. 이해되셨어요? 품목별하고 총합적 할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 품목 할인은 어떤 품목이 부피, 무게, 성질, 취급 방법 그 특성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때는 판매 금액별, 품목별 할인. 그렇지 않을 때는 총합적 할인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공작 기계라든가 큰 기계 이런 것들 사는데 금액 비싼 거 사는데 이거를 몇 개 사면 할인해 준다? 이런 말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거 하나 사면 몇 퍼센트 깎아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근데 과자류 같은 거 싼 것들은요. 그거 하나 사는데 1,000원짜리 사는데 이거 품목별로다가 몇 퍼센트 깎아줄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과자류 얼마큼 사면. 자, 판매 금액별 할인과 판매 수량별 할인. 이거는 단계별이라는 단어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단계별. 그래서 1개에서부터 500개까지는 또는 1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까지는 또는 500개 초과 1,000개 미만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다가 할인율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판매 금액별 또는 판매 수량별 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현금 할인이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또 이 수량 할인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누적이냐 비누적이냐 품목이냐 총합이냐 이걸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되니까 수량 할인 그 다음에 현금 할인 둘 다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선정 이것도 구매 실무죠. 이것도 좀 재미난 업무예요. 여러분들이 공급자 선정할 때는 평점 방식이 있고 경쟁 방식이 있는데요. 평점 방식은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죠? 그 회사의 어떤 경영성 또는 기술, 품질 관리 수준, 공정 능력 수준 해가지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서 각각 점수 해가지고 평가해서 합산한 점수가 가장 큰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겠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반면에 가장 적절한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게 평점 방식의 장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평점 방식, 평가에서 그 평가 결과 가지고 좋은 점수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에 가장 좋은 적절한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경쟁 방식인데요. 이게 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일반 경쟁 방식, 지명 경쟁 방식, 그 다음에 제한 경쟁 방식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어떤 특정 품목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 손에 지금 핸드폰이 있다고 칩시다. 핸드폰 그렇게 팔지는 않겠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이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입찰에 참여하세요. 이게 뭐냐면 일반 경쟁 방식이에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 나온 것처럼 공고, 불특정 다수. 그죠?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부 다 이 입찰에 참여하세요 하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걸 일반 경쟁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명 경쟁 방식이 있는데 지명 경쟁 방식은 좀 이따 하고요. 제한 경쟁 방식 먼저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이 핸드폰을 납품한 실적이 1,000억 정도 되는 업체들은 너무 큰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업체는 다 참여하세요. 이렇게 자격 제한을 걸었어요. 뭐예요? 판매 실적이라든가, 그죠? 판매 실적이겠죠? 납품 실적. 우리 구매니까 아마도, 그죠?
납품 실적 같은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이 납품 실적이 얼마 이상인 업체들은 모두 다 참여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그 납품 실적만 통과되면 모두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납품 실적 통과했는데 그 중에서 추진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격 제한 통과자는 모두 다 참여한다는 게 이게 제한 경쟁 방식이에요. 자, 다시 뒤로 가서 지명 경쟁 방식은요. 자, 지금까지 납품한 사례들 중에서 납기 지연, 불량률, 그 다음에 협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 지표들이. 그랬을 때 지명하는 거예요. A 사장님, B 사장님, C 사장님 이 새로운 제품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여기에 관련된 거 좀 사장님들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셨어. 그래서 제가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입찰에 참여해 보쇼. 이게 바로 뭐예요? 지명 경쟁 방식이에요. 지정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신뢰라는 단어, 지명이라는 단어, 지명 경쟁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방식이 있어요. 얘는요, 사실은 경쟁을 시켜야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어.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수의계약 방식이에요. 그죠? 어떤 특정 업체랑 그냥 맞는 거예요. 공급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거 어떤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거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 그죠? 이럴 경우에 이제 수의계약을 한다. 대부분 이제 금액이 이제 소액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그죠?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그죠? 이럴 때 이제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선정하는 그런 게 바로 수의계약 방식이다. 자, 근데 이제 수의계약 교재에 보면 수의계약 방식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죠? 수의계약하면은 물가의 영향 안 받고 일정하게 납품받을 수 있겠죠. 그죠? 대신에 이제 어떤 거예요? 밀실계약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비자금도 많이 만들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은팔찌 끼시고 법무부에서 주시는 어디 가셔야 돼요? 거기 가서 공짜 옷, 공짜 옷, 공짜 음식 드셔야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런 문제가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계약이 있는데요. 구매 계약 이건 법률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의사만 합의되면 계약은 성립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계약 성립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성립 요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건 없는 거예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다가 약속하는 거 잘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들 몇 명이서 가다가 로또방에서 로또를 샀어. 야, 내가 이거 1등 되면 특정 친구한테 반 농담조로 내가 반 줄게. 그 친구가 그래요, 알았어, 고마워. 근데 실제 1등 당첨됐어요. 그러면요, 줘야 돼요. 그 계약서 안 썼으니까 계약 성립 안 됐잖아. 아니에요, 구두계약. 그죠? 자, 근데 계약서 썼으면 그때 거기서 계약 썼으면 뭐 안 준다는 소리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계약 성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근거 서류가 뭐예요? 이 계약서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효력이 우리는 문서 도달주의라고 그러죠. 상대방 측에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우리가 이건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해약. 매계약을 해약을 하는데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는요, 이 계약 자체가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속여서 계약을 했거나 강압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때. 이건 소급무예예요. 그죠? 지금까지 납품한 거 내가 너 돈 납품값 대금 준 거 다 가져와. 너 나 속여서 납품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손해배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위자료 청구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해지는요. 이런 거죠. 아, 사장님 이거 올 말까지 납품하기로 우리 계약했는데 이게 시장 반응이 안 좋아서 단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은 서너 달은 이제 납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남은 기간만 그 전 거는 유효하고요. 남은 거 기간만 이제 무효로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해지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겠죠. 제가 손해배상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이상. 근데 또 그거 받는다는 사장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다음 물량 나오면 저 주세요. 그죠? 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매 계약 법률적 행위라는 것, 계약을 하면은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잘 쓰라는 것. 하지만 계약서 안 썼다고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왜 계약서느냐? 이 분쟁 발생 시에 이 계약서가 있음으로써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해약 방법의 두 가지 해지가 있다는 것, 참고로 구매 계약서가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 계약의 거래 조건들이 다 명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 지급 방식이라든가 가격 인하 또는 아까 공부한 할인 내용들, 그 다음에 선급금, 계약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전도금 이런 것들이 얼마라는 것, 물품 인도 장소 같은 것들, 그죠? 뭐 일반적으로 자재창고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장으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죠.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산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역, 수송 이런 것들 누구 책임이고 어디까지 해줄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거래 조건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계약 금액 결정 같은 건 총액 또 개별 가격 또는 뭐 희망수량 가격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거래 조건 정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구매 실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물류 2급 내용은 전부 다 공부를 하신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꼭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